나는 작은 은색 클러치를 꼭 쥔 채 서울의 웨딩홀 입구에 서 있었다. 안내 테이블에 앉은 여직원이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물었다. 성함이요? 김민정입니다. 그녀는 명단을 훑다가 멈추고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지만 김민정님 이름은 없는데요.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익숙한 웃음소리가 음악과 대화 사이를 가르며 들려왔다. 아, 그럴 리가요. 원래 초대받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반짝이는 한복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어머니. 참 끈질기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명단을 들고 있는 직원에게 시선을 옮겼다. 나는 신랑의 어머니다. 수지는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이긴 사람처럼 나를 내려다봤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과도 확인도 없었다. 단지 차갑게 번지는 웃음과 호란을 향한 짧은 눈길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축배가 울리고 내 아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2주 전부터 골라둔 진주 단추가 달린 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비싸서가 아니라 잊히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서였다. 머리는 직접 손질했고 남편 준호가 결혼 30주년에 선물해준 목걸이까지 걸었다. 그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그러나 지금 나는 배제된 사람이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수진을 향해 속삭였다. 이건 분명 실수일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답했다. 홀은 이미 만석이고 갑작스러운 손님은 곤란합니다. 다른 행사가 있던 게 아닐까요? 나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모욕감 때문이었다. 내가 비용을 낸 결혼식에서 정중하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쫓겨나고 있었으니까. 직원은 당황한 눈빛으로 나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그러나 수진이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명단에 없어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맙시다. 그들이 두려워한 게 바로 그거였을까? 내가 큰 소리를 내거나 손에 든 클러치를 던지거나 대성통곡하는 장면?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돌아섰다. 발렛 직원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곧 따뜻한 가을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서울의 석양은 천천히 지며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는 사이에 내 낡은 현대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로 향하는 동안 내 가슴은 수치심이 아닌 훨씬 오래되고 깊은 슬픔으로 불타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손을 핸들 위에 얹자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은행 이체 기록에는 있었다. 9천만 원 이상이 익명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웨딩 대행사에 송금되어 있었다. 수진의 부탁이었다. 그녀의 집안이 모든 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는 믿었다. 아들을 위한 희생이라면 충분하다고. 사랑한다면 빛을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나는 지워진 존재였음을. 식장 뒤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박수를 떠나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노란 간판의 김밥집, 남편과 자주 갔던 카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만 달라져 있었다. 조수석에는 오늘 아침 적어둔 봉투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사랑을 담아 엄마라는 카드와 함께 1천만 원 수표. 이제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증거였다. 아무도 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묻지 않을 거라는. 이미 손님은 충분했을 테니. 드레스를 벗어 조심스레 개어 의자에 걸쳐두고 맨발로 부엌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웨딩 비용 관련 서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계약서, 이메일, 견적서. 모두 내 계좌에서 흘러나간 것들. 합계 9,300만 원. 그리고 결제 마감일은 내일 새벽 6시였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전화를 들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서울제일저축입니다. 노라예요. 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안녕하세요, 노라 씨. 저는 김민정입니다. 개인 계좌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친절한 응대. 네, 민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딸깍.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 쓸쓸하지만 일사불란한 톤이었다. 민정님, 저는 리차드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로빈슨 스튜어트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대기 중인 아이체를 즉시 중단해 주세요. 잠깐의 타이핑 소리. 그건 내일 모레 예정된 여러 건의 결제가 포함됩니다. 연회비, 호텔, 식음 서비스, 공연비 등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 결혼식 주최 측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 유감입니다만, 리차드가 천천히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승인된 결제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청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멈추고 나머지는 플래그 처리하세요. 위약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기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놓인 일주일 전에 주문한 꽃꽂이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수정 유리병 속 하얀 백합이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진이 고집스럽게 고른 꽃이었다. 리차드가 돌아왔다. 최종 홀 계약금과 밴드 장음, 늦은 시금 추가 비용은 중단 처리 가능합니다. 사진작가 계약금은 이미 출금되었고 장식팀의 기본 비용도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확인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벤더들에게 통보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애도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선명한 깨달음이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였다. 나는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들이 원치 않았던 선물, 그 속의 수표를 꺼내 한가운데서 가지런히 찢었다. 다시 또 내 조각으로 찢어 부엌 바닥에 흩뿌리자 조그만 색종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진주 웨딩, 결혼 대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진주 웨딩입니다. 클로에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 씨. 저는 김민정입니다. 잠깐의 숨. 무슨 일이라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로빈슨 스튜어트 결혼식 관련 대기 중인 모든 서비스 즉시 취소해 주세요. 그게 내일이잖아요. 호텔과 스태프가 이미 동원되어 있고. 목소리가 당황으로 흔들렸다. 그건 더 이상 제 문제 아닙니다. 나는 냉정히 말했다. 그들 몫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이미 소문으로 들썩였다. 클로에가 2차례나 다시 전화해 왔다. 오전 7시 그리고 9시 직전에. 갈수록 목소리는 높아지고 절박해졌다. 민정님, 호텔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회장과 케이터링을 취소하겠대요. 손님 120명을 어떻게 하죠?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미 취소 확인했습니다. 결제는 중단되었고 서비스는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로를 가져가려던 사람들은 이제 그 비용도 떠안으면 됩니다. 오래 묵힌 증거들이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포근하지만 무거운 공기를 마셨다. 아침 공기는 아직 여름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해는 가을빛을 띠며 낮게 떠 있었다. 무릎은 예전처럼 내령거리며 익숙한 불편함을 알았다. 골목은 그대로였고 이웃도 나무도 그네도 모두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작은 방식으로 내가 사라져 가는 것을 오래 지켜봤다. 초대장이 오지 않거나 감사 인사가 없거나 내 이야기가 다른 이의 경험으로 둔갑해 버리는 일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는 이름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했다. 이제는 달랐다. 그건 망각이 아니라 완전한 배제였다. 정고 무렵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연습 리허설을 하고 온 듯한 머리핀을 단 손녀 유리가 서 있었다. 큰 눈에 공포와 경이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할머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문을 열어 들여보냈다. 가방을 내려놓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연 회장 전화 왔어. 취소됐대. 결제 취소됐다고. 아빠가 난리야? 수지는 울고 시부모님은 대행사에 소송을 걸겠대.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가라앉혔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유리는 실이 풀린 인형처럼 보였다. 모든 걸 취소했어. 왜요? 그녀는 눈을 가득 채운 물기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유리를 바라보았다. 이 가족 안에서 남아있던 유일한 진짜 빛 같던 아이. 기일마다 찾아오고 장례식 때 내 손을 잡아주던 아이였다. 나는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와 수진이 분명히 했지. 유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럴 리가? 난 몰랐어. 난 할머니가 올 거라 생각했어. 돈을 냈다는 것도 몰랐어. 나는 조용히 끊어 말했다. 그들은 내 존재가 아니라 내 돈만 원했어. 유리는 목이 메었다. 역겨워요. 그래. 하지만 솔직하단 말이야.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유리는 눈물을 닦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밤 결혼식은?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른들이 계획대로 하지 못할 때 어른들은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촬영팀은 다른 행사로 옮기고, 밴드는 대신 축가를 조절하고, 손님들은 각자 알아서 할 거야. 유리가 다시 물었다. 할머니는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얇게 웃었다. 내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 거야. 유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허니문, 선물로 준비해 둔 돈은 내 것에게 갈 거야. 네 교육과 미래를 위한 신탁을 만들 거다. 네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 나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내 거야. 그렇게 잠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리는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나는 창가의 오래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밖에서는 아이가 웃고 한 마리 참새가 울타리에 내려앉았다. 바람이 살짝 바뀌었다. 유리가 마침내 속삭였다. 아빠는 알아요? 엄마가 다 취소했다는 걸. 나는 어깨를 늘어뜨리며 말했다. 아마도 이제 알기 시작할 거야. 유리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어릴 적 티파티 놀이하던 그대로였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걸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오래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앉아 있었다. 젊음과 노년이 한 공간에 맞닿아 있었다. 나는 죄책감이나 연극이 아니라 진실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오랜 후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누가 왔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노크가 울릴 때까지 가만히 탁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마룻바닥 위에 살그머니 미끄러지는 슬리퍼 소리도 없었다. 들여다보는 구멍으로 보니 예상대로 그가 서 있었다. 아들이다. 이미 양복은 벗고 구겨진 셔츠와 슬랙스 차림, 급히 몸에 걸친 티가 역력했다.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걱정이나 후회가 아닌 통제의 표정이었다. 그는 감정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언제나 전략으로 다가왔다. 문을 열었지만 들여보내지는 않았다. 엄마, 숨이 막힌 목소리였다. 얘기 좀 합시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컸고 머리에는 이미 흰빛이 섞여 있었다. 제임스의 눈빛을 닮은 그의 시선은 내 눈을 피했다. 그러면 말해봐. 나는 문틀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들어가도 돼요? 그가 물었다. 아니. 그 대답에 그는 멈췄다. 들어오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처럼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듯 눈을 깜박였다. 뒤를 힐끗 보더니 몸을 숙여 다가왔다. 수진이 난리예요. 연 회장이 소송 운운하고 케이터러가 철수하겠대요.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나는 팔짱을 끼웠다. 결제들 취소했어.
나는 말했다. 그가 벼락같이 소리쳤다. 그거 왜 한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제발, 이게 그런 문제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수진이 내 얼굴 보고 웃으며 명단에 없다고 말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거기 서서 아무 말도 안 한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건 원래 그래야 할 형태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됐고 당신은 방관했어. 그는 시선을 돌렸다. 턱이 떨렸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돈은 초대받았더라.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이걸 순교 행위로 만들지 말라? 당신은 공로를 원치 않았다고 했고 익명으로 하자고 우겼어. 우리는 그러자고 믿었어. 나는 끊고 말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그리고 인정할 순간이 오자 당신은 나를 지웠어.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없었다. 네가 다 꼬아놓는다는 말도 나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풀어보자. 언제부터 내가 불청객이 되었지? 그는 움찔했다. 그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었다. 수진 때문이었다. 라고 시작하려 했으나 나는 손을 들며 막았다. 제발 이걸 네 아내 탓으로 돌리진 마. 그녀가 속삭였든 소리쳤든 상관없어. 결정을 내린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나를 어리석게 서 있게 했어.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쩌면 부끄러움의 번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네가 우리 결혼식을 망친 거야? 아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 품위를 돌려받은 거야. 그는 마치 다른 언어를 듣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틀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내 일부를 빌렸었어. 내 저축, 내 이름, 내 시간, 내 용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기꺼이 주었지. 설령 당신이 잘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목이 조였어. 어제 당신은 세상에 내가 쓸모없다고 알렸고 나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 그는 침을 삼켰고 다시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이걸 우리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 계약과 위약금, 평판 문제가 있어. 그럼 물어보지. 돈을 원하는 거야? 나는 물었다. 그럼 돈을 받으려면 나도 함께 받아야 해. 원래 조건이 그랬어. 당신은 단지 그 조건이 싫어진 것뿐. 그는 잠시 조용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끝이야? 우리와 끝난 거야? 이 모든 것 뒤에?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수천 개의 작은 모욕들. 10년의 거리감. 당신이 나를 장애물이라 칭한 날부터 네 아들은 멈췄어. 그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 그 다음 절박. 엄마, 안 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혈연은 있었지만 공유하는 것은 많지 않은 두 사람. 나는 한 걸음 물러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붙잡았다. 이번엔 조용히 부탁했다. 제발, 뭘 말해야 하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해. 나는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그가 문을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도 아무 소리 내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에 침묵은 달랐다. 후회나 망설임으로 무거운 게 아니라 깨끗하고 차가웠다. 마치 오래된 방을 환기시켜낸 뒤의 공기 같았다. 나는 잠시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노크하지 않았다. 나무문 너머로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뒷걸음쳐 내려가며 어깨를 움츠리고 발걸음이 삐걱거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키우던 그 아이, 무릎을 까고 달려와 내게 기대던 아이가 아닌 언젠가부터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원망하게 된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부엌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봉투는 비어 있었고
차는 식어 있었다. 리셉션용으로 산 백합은 축 늘어져 줄기를 숙이고 있었다.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마치 우주의 블랙 유머처럼 또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화면에 이름이 깜박이고 3번 울렸다. 나는 진동으로 손에 쥔 채 그녀가 무슨 변명을 내놓을지 듣고 싶었다. 전화를 받았지만 먼저 말은 하지 않았다. 민정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그 다듬어진 얇은 음색이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말했다. 잠시 침묵. 어제 불편하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당신이 스태프에게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고요? 내가 끊었다. 당신은 내 눈을 보고 웃었어. 이번에는 짧은 침묵. 그녀의 말은 빠르고 단정했다. 제가 배경으로 있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라이너 또는 남편과 공로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그녀 숨이 막혔다. 민정 씨, 지금 상황이 매우 민감해요. 손님들이 오고 있고 연 회장은 혼란스러워요. 케이터러는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럼 선입금 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머뭇거렸다. 지금 당장 그런 유동성이 없어요. 모든 게 민정 씨 이름으로 돼 있었고 이제는 아니에요. 그럼 네 행사, 네 문제지. 나는 단호히 말했다. 수진의 어조가 날카로워졌다. 가면이 미끄러졌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다 잘 될 거라 기대할 순 없어요. 당신이 명단에서 날 빼놓았어. 난 같은 일을 돌려줬을 뿐이야. 나는 응수했다. 짧은 침묵. 우리 어른답게 풀자는 말이 이어졌다. 우리 둘 다 실수한 것 같으니 같이 해결하자. 난 이걸 해결할 생각 없어, 수진 씨.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죠? 그녀의 숨결에서 감춰진 공포가 비쳤다. 내 아들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았으면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둘이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존재, 버림받는 기분을 알았으면 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전혀 망가뜨린 게 없어.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 말에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걸로 라이너의 평판이, 직장이, 파트너십이 라고 이었다. 나는 듣고 차분히 숨을 내쉬었다. 다들 오늘 모였대요. 당신이 아들을 망신주고 있어요. 라며 수진이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그가 스스로 해낸 일이야. 수진은 날숨을 길게 뿜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이해 못하지. 그게 문제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른 것뿐인데 문을 쾅 닫은 기분이었다. 뒤따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종결이었다. 그날 오후, 이번엔 뜨겁게 우린 차를 새로 내리고 뒷마당 툇마루에 앉았다. 준호가 예전에 달아둔 모이통에 참새들이 와서 콩알을 쪼아 먹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손놀림은 예전만 못했지만 오랜만에 허리가 곧게 펴졌다. 4시가 되자 문자들이 쏟아졌다. 먼저 유리에게서 왔다. 할머니, 사람들이 한강뷰 레스토랑으로 옮기려는데 엉망이에요. 외삼촌은 변호사랑 통화 중. 잠시 뒤 또 왔다. 서빙 직원들이 나갔대요. 떡케이크도 안 왔고 손님들 일부는 벌써 돌아가는 중.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5시 30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10분 뒤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스피커를 끄고 귀에만 대고 들었다. 아들이었다. 거친 모래를 문지른 듯 쉰 목소리. 엄마, 미안해. 어제 그 일 처리 방식 다 미안해. 엄마가 관심받기 싫다 해서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순간을 지키려 해찼는데 오히려 엄마를 모욕하게 됐네. 그런 뜻은 아니었어. 오늘 저녁 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사랑한다는 말도 돌아와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고 지웠다. 다시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좀 더 거세졌다. 하늘은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다. 좋아! 허둥대 보라고.
손을 뻗었을 때 돌아오는 침묵이 어떤 건지 잠깐쯤 맛보라고. 6시쯤 호텔 연회장은 어둑했을 거라는 장면이 그려졌다. 혹시 온 연주자들이 있다면 악기를 집어넣으며 투덜거렸을 것이고 서버들은 다림질한 유니폼을 반납했을 것이다. 헤드셋을 삐딱하게 쓴 웨딩 플래너는 복도를 서성이며 공허 속에 사과를 속삭였겠지. 예복 차림의 하객들은 김 빠진 스파클링 잔을 들고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을 것이다. 음악도 음식도 신랑 신부도 없는 자리. 완벽해야 할 이벤트가 눈앞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광경. 나는 우쭐하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복수도 파괴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었다. 마침내 스스로 몸을 일으킨 진실. 7시가 되기 직전 다시 노크. 아들도 수진도 유리도 아니었다. 저녁 바람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 넥타이는 삐뚤었고 손에는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다. 김민정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주 웨딩에서 온 건우라고 합니다. 이걸 전해달라 해서요.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계약서 사본과 결제 영수증 원본입니다. 클로에 팀장이 직접 사과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초대 명단거는 정말 몰랐다고? 나는 바로 받지 않고 아이 얼굴을 살폈다. 23쯤 되어 보였고 아직 요리법을 엄마에게 묻는 나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순진한 표정. 상황에 비해 버거워 보였다. 당신네 회사를 탓하진 않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화가 났을 뿐. 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고맙습니다. 클로에는 민정님을 먼 친척 어른으로만 알았다고. 나는 마른 웃음을 한 번 굴렸다. 그 정도면 후하네. 걱정 말라고 전해요. 그는 서류철을 건네며 덧붙였다. 혹시 연 회장 측과 통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확인을 요구합니다. 스태프가 현장 대기 중이라서요. 아직 홀을 잡고 있어요. 그는 발을 바꿔 디디며 말했다. 자정까지가 예약 시간이라 형식상은 잡혀 있습니다만 최종 결제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하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지만 민정님께서 취소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거실 시계를 보았다. 7시 3분. 원래라면 첫 댄스가 시작될 시간. 전화할게요. 내가 말했다. 전해줘서 고마워요. 건우는 텐마루 끝에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제가 결혼식 일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건 화려하고 어떤 건 다정해요. 근데 신부님을 보고 조금 느낌이 왔거든요. 잠깐 멈추더니 수줍게 덧붙였다. 괜찮으세요? 나는 넓지 않은 그러나 진짜 웃음을 지었다. 응? 괜찮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집 안으로 들어와 서류철을 폈다. 반듯한 출력물들, 이체 내역, 이메일, 수진이 고른 꽃치안, 럭셔리 미니멀, 모던 엘레강스, 같은 캡션이 달린 새하얀 장수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선 전화를 들었다. 긴 통화엔 아직 그게 더 믿음직했다. 호텔 직통번호를 눌렀다. 서초 라클래식 호텔, 이벤트 슈퍼바이저 미연입니다. 바쁜 기색의 여성 목소리. 저는 김민정입니다. 로빈슨 스튜어트 예식의 원래 후원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달라졌다. 아, 김민정님, 계속 연락드렸습니다. 남은 결제는 전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러 전화했습니다. 더는 행사 진행 의무가 없어요. 예약은 무효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직업적으로 답했다. 다만 아직도 하객분들이 도착 중이라 연기가 되었다고 안내는 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에서도 명확한 지시가 없어. 그럼 제가 분명히 할게요. 내가 말했다. 여기서의 축하는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요. 짧은 침묵 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한 잔 더 따라 거실로 가져왔다. 창을 열어두어 도시의 소음이 멀찍이 들려왔다. 차와 웃음, 간간이 울리는 경적. 어디선가 내 아들은 내가 대신 치르던 대가를 스스로 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폰이 다시 진동했다. 유리의 문자. 할머니 신부 쪽이 자기들이 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대요. 몹시 화가 났고 신부 아버지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요. 할머니가 결제랑 취소 다 하신 거 이제 다들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쓰겠는가. 그래, 알게 두자.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던 사실.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고맙습니다. 민정 어르신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대신 그들은 문을 닫고 바깥에 선 나에게 집 안 전등값을 계속 내라고 기대했다. 기초가 무너질 때 스며드는 한기와 휘청임을 이제 그들이 느낄 차례다. 허둥대고 해명하고 침묵 속에서 왜 이 모든 게 풀려나갔는지 스스로 묻게 두자. 나는 찻잔을 비우고 거실 불을 껐다. 오늘 밤 그들은 부재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일 때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지 배울 것이다. 집은 고요했지만 무겁지 않았다. 말다툼 뒤의 눅진함도 실망 뒤의 그을음도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정적, 평온. 그 평온을 나는 수년 만에 얻었다. 8시가 지나자 시간을 보는 것도 그만뒀다. 밤은 나 없이 흘러갔고 나는 따라잡을 생각이 없었다. 부엌 식탁, 내 집에 앉아 신문을 끝까지 읽었다. 미역국 레시피에 밑줄을 긋고 텃밭 칼럼을 오려두었다. 준호가 싫어하던 4칸 만화를 보고는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막 찻잔을 씻으려 일어설 때 노크 소리가 났다. 이번엔 느렸다. 다급하지도 명령조도 아닌 리듬. 문을 열자 유리가 서 있었다. 구두를 손에 들고 풀려내린 번, 눈 밑에 살짝 번진 마스카라. 얼굴엔 기진한 하루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문을 연 순간 유리가 나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는 말없이 비켜서서 드렸다. 유리는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부엌 식탁 의자에 다리를 올려 꼬고 두 손에 턱을 괴고 앉았다. 나는 시원한 물을 따라 유리컵 2개를 내려놓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나도 재촉하지 않았다. 마침내 유리가 입을 열었다. 호텔 매니저가 예약 취소됐다고 알리자 사람들 표정이 꼭 보셨어야 했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빠는 서류 착오라고 둘러댔고 수지는 대행사 탓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진짜 후원자였고 할머니가 멈췄다고 했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틀리지 않았지? 유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신부 집안이 폭발했어요. 신부 아버지가 아빠를 사기꾼이라고 소리쳤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요. 수지는 결혼식이 저주받았다고 울고.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저주라니? 원래 우아해야 할 일에 어울리지 않는 기운을 끌어오면 그렇게 된다나요. 틈 사이로 진짜 속내가 비치는 순간이었다. 내 표정에 스친 번개를 유리가 알아차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난 몰랐어요. 넌 늘 네 아버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 믿었지.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랬어. 모든 걸 취소한 거 후회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단 1초도. 유리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고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허락했지. 나는 낮게 말했다. 오랫동안 더 주면 언젠가 다시 초대받겠지라고 믿었거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창밖을 보니 남산 쪽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내 돈 없이 자기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 전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같이 나가 주실래요? 그냥 잠깐만 드라이브요. 지금 집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 얼굴에 섞인 충성과 상실감이 나를 움직였다. 그래, 신발만 신고 올게. 우리는 창문을 내리고 서울 거리를 달렸다. 늦어름의 따뜻한 바람, 한산해진 도로. 나는 이 도시가 품은 내 모든 시절, 소녀, 아내, 미망인, 엄마, 그리고 아마도 새로 시작될 무언가를 떠올렸다. 유리는 남산 팔각정 뒤쪽 전방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낡은 난간과 외따로 놓인 벤치, 약속을 남기는 연인들과 석양을 보러 오는 노인들이 교차하던 자리. 우리는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 그 어둠 속에서 내 아들은 대여한 예복 차림으로 거짓 위에 지은 밤을 수습하려 서성이고 있겠지. 입구에서 서 계셨을 때 할머니 기분이 어땠을까? 자꾸 상상해요. 유리가 낮게 말했다. 처음은 아니었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오래전부터 문은 닫혀 있었지. 다만 이번엔 대놓고 닫았을 뿐. 유리는 떨리는 숨을 쉬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주던 것을 필요로 했지. 근데 그건 오늘로 끝.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유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정직하고 예리하며 예의로 포장된 절반의 진실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여자로 자라나고 있었다. 나도 그래. 별이 자동차 전조등보다 많아지고 밤 공기가 서늘해질 때까지 우리는 거기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6통 더 와 있었다. 2통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는 모르는 번호, 아마 신부 어머니, 나머지 셋은 대행사였다. 마지막은 거의 자정 무렵 내가 벨소리를 끄고 책을 들고 누운 뒤였다. 어느 것도 받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못 잤던 잠을 푹 잤다. 사과나 화해를 꿈꾸지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쉬었다. 눈을 뜨자 집이 달라 보였다. 벽들이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쉰 것처럼. 커피를 내리고 계란 2알을 지졌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신문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방충망을 통과한 바람이 부엌을 스쳤다. 카운터 위 백합은 가장자리가 살짝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요란하지 않게 다 쓰인 것들이 그러하듯 조용히 색이 바랬다.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이번엔 다급하지도 분주하지도 않았다. 밤새운 눈 밑 그늘, 깎지 않은 수염, 풀린 첫 단추. 매무새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멈춘 사람의 얼굴. 들어가도 될까? 나는 말없이 비켰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소파가 아닌 맞은편에 오래된 안락의자, 준호의 의자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말하지 마. 그는 2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절반은 모으기도 전에 돌아갔어. 신부 쪽 부모님은 당분간 우릴 안 볼 거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가 내 눈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상관없는 거야? 아니. 나는 시선을 맞췄다. 나는 아주 많이 신경 써. 다만 네가 생각하는 그 평판 말고. 그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어. 넌 내가 늘 그랬듯 그냥 삼킬 거라 생각했지.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불공평한 말이야. 하지만 사실이야. 이번엔 부정하지 않았다. 난 수진에게 계속 설명했어. 엄마는 뒤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크게 만들지 않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대. 나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문 앞에서 엄마를 돌려보내는 게 더 깔끔했다고? 내가 아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니? 엄마가 오고 싶어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아기가 아닌 당혹만이 남아 있었다. 말하지 않았잖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눈을 돌렸다. 장황한 말 못하는 건 네가 알지.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내 곁에 나타났어. 학교 행사, 생일,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질 때, 집 계약금이 모자랄 때, 내 딸 등록금 보증이 필요할 때, 늘. 알아. 아니 몰라. 나는 조용히 잘랐다. 그걸 알았다면 네 결혼식에 내가 오는 건 돌발 행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해했겠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제일 취했었던 건 모든 걸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어. 수진네가 날 성공한 사람으로 본다는 착각, 겉모습이 완벽하다는 그 기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기 싫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결국 그건 나를 보이기 싫었다는 뜻이네. 그는 침을 삼켰다. 엄마를 부끄러워한 건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그럼 왜 날 위해 싸우지 않았니? 우리는 길고도 긴 침묵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그 잔이 사라질 것처럼 오래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아, 아들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값싸게 떼어주는 일은 오늘로 끝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이 컵을 더 세게 감쌌다. 다시 바로잡고 싶어. 네가 바로잡을 수는 없어. 그가 번쩍 올려다보자 나는 덧붙였다. 다만 배울 순 있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그거야. 결혼식을 멈춘 건 네가 나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천천히 자신을 가리키고 이 집을 가리켰다. 여기는 더 이상 네가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자원이 아니야. 그는 말없이 등을 등받이에 붙였다. 유리 이름으로 신탁을 만들었어. 내가 계속했다. 결혼식이니 허니문이니 선물로 모아둔 돈 전부 그 아이에게 갈 거야. 내 존재를 끝까지 보아준 사람은 유리뿐이니까.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글쎄,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언젠가는 알겠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커피는 한 모금도 비지 않았다. 이만 갈게. 나는 막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그가 멈췄다. 엄마,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나는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럼 바꾸지 말았어야지. 조용히 문이 닫혔다. 미련은 없었다. 그 뒤의 날들은 천둥 뒤의 공기처럼 느리게 흘렀다. 무겁지만 투명했다. 아들에게서 더는 전화도 문자도 노크도 오지 않았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침묵을 방패로 삼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들키거나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며칠씩 입을 닫아 시간이 상처를 지워주길 기다리던 버릇.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은 전략이 되었고 방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끝나길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내 박자에 돌아왔다. 앞마당에 금잔화를 심고 뒤뜰 담장을 다시 칠했다. 옆집 해란이 기침한다는 소리를 벽 너머로 듣고는 미역국을 끓여 문고리에 걸었다. 단순한 일들, 내 몫의 일들, 그리고 고요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숨소리, 내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집이 가득하던 시절, 복도에 울리던 내 걸음, 은행 장어와 누가 무엇을 얼마큼 필요로 하는지 걱정하지 않던 밤, 준호에게 속삭이던 내 목소리. 햇볕에 말린 이불을 턱에 대고 햇살 냄새 난다고 하자 깔깔 웃던 어린아들의 얼굴. 나는 엄마만이 아니라 여자였던 나를 다시 떠올렸다. 어느 아침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을 붙잡느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사진은 다 있었다. 케이크 위에 생일초, 현관에 줄지어 선 작은 운동화들, 캠핑, 부활절 원피스, 성적표. 마치 언젠가 증명해야 할 것처럼 내가 함께했고 잘 사랑해왔다는 것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를 붙잡은 건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준호가 떠난 뒤 병원에서의 내 얼굴은 없었고 2009년에 아들 사업을 살리려고 내가 쓴 수표도 없었다. 유리 교정비를 보태려 내 치과 치료를 미룬 해도 어디에도 없었다. 가장 큰 값을 치른 순간들은 유령처럼 지나갔다. 아마 그래서 결혼식보다 더 아팠는지도 모른다.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채 견디는 데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그 주 금요일 조심스러운 노크가 났다. 반환된 그릇을 가져온 혜란일 줄 알았는데 유리였다. 크라프트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도 돼요? 언제든. 유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청바지에 헐렁한 가디건,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기 하나 없었다. 몇 주 만에 본 진짜 그 아이의 얼굴. 아빠 편지예요. 봉투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우편으로 보내면 안 여실 것 같다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맞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안 읽었어요. 송을씨로 썼대요. 나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풀었다. 반으로 접힌 흰 종이 몇 장. 카드도 인쇄체도 아닌 그의 필체. 조금 떨리지만 분명한 글씨. 나는 침묵 속에서 읽었다. 유리는 조용히 기다렸다. 엄마, 이 글을 읽을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써야겠어. 결혼식만이 아니라 모든 걸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어. 내가 도움을 받았던 해들, 엄마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준 것들, 고맙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모든 걸 붙들고 있던 엄마를 내가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때들.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진실보다 모양새를 원했어. 혼자서 해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신부 쪽 가족에게 도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지. 그래서 엄마를 배경에 두면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어. 그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깔끔. 그런데 이제 알겠어. 나는 엄마를 지워버렸어. 문 앞에서 엄마를 돌려쓰는 걸 봤고 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사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 설령 용서한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아. 그치만 이제는 보여. 엄마가 보여. 미안해.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울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골랐다. 유리가 내 표정을 살폈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네. 내가 말했다. 그건 의미가 있어. 유리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버리진 않으실 거죠? 버리진 않아. 그렇다고 액자에 넣진 않을 거야.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봉투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종이의 무게, 잉크의 거칠음, 쓰이는 데 들었을 시간. 그것이 이미 벌어진 일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이름 붙였다. 때로 치유는 거기서 시작된다. 용서도 복귀도 아닌 진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말하는 일에서. 사흘 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직접 찾아오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있다면 이메일, 공손하지만 멀고 책임을 슬쩍 옮기면서도 그럴듯한 문장들. 그런데 대신 문자였다. 단 3글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침표도 설명도 없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벌을 주려던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을 내어줄 게 없어서. 이미 수년 동안 내 시간과 은혜와 침묵을 건넸다. 이유 없이 내 주의를 건네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날 택배가 왔다. 보내는 이는 공란, 상자 위엔 내 이름만 적힌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남은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망가진 답례품, 한글 이니셜이 새겨진 샴페인 잔 2개, 포장을 뜯지 않은 액자 하나. 말 대신 사람들이 보내는 상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보내는 상자. 나는 바로 카드를 열지 않았다. 그 유리잔을 오래 바라보았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장식장 속에 놓이도록 만들어진 물건.
수진이 이 제스처로 무엇을 기대했는지 생각했다.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민정 어르신, 답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야 보게 된 걸 전하고 싶습니다. 플래너가 마지막 서류를 보냈을 때 모든 영수증마다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꽃 한 송이, 포크 하나, 홀의 한 조각까지 어르신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축하와 그 근원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도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했어요. 가족에게, 고객에게,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필요했거든요. 모든 게 우아하고 내 힘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 서사에 그걸 가능하게 한 여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통제할 수 없을까봐 당신을 뺐습니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알아요. 용서를 바랄 순 없어요. 다만 마지막까지 침묵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 글씨는 단정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꾸밈은 느껴졌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어 아들의 편지를 넣어둔 서랍 칸에 함께 밀어 넣었다. 기념품도 감상도 아니었다. 인정이란 건 막상 도착할 땐 너무 늦어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날 저녁 부엌에서 사과 껍질을 길게 벗겼다. 굳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은 굽는 날 같아서. 시나몬과 버터 냄새가 집 안을 채웠고 둘러싼 고요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다. 얻어낸 평온에 가까웠다. 나는 결혼식을 떠올렸다. 망가진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던 버전, 완벽하고 정교하고 값비싼 그림, 그리고 진실이 뒤에서 손을 떼자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그들이 끝내 이해하지 못한 건 이것이었다. 나는 방해물이 아니었다. 기초였다. 내가 그 아래에서 빠져나오자 그들의 구조물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배우는 중일 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파이는 식어 있었다. 나는 왁스 페이퍼에 2조각을 싸서 헤란 몫으로 따로 올려두고 나머지는 준호가 아무도 다투지 않을 상속품이라 부르던 오래된 도자기 접시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날의 고요는 외로움의 무게가 아니라 거리를 둔 안락함에 가까웠다. 꼭 해야 할 말을 마친 뒤에 오는 정직한 정적. 점심 무렵 유리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잠깐 바람 쐴래요? 드라이브하고 간단히 점심도. 좋지. 멀리 가진 않았다. 한강 다리 근처 파란 등바디가 있는 작은 분식집. 늘 고장난 듯한 노래 반주기가 구석에 놓인 곳. 우아하진 않았지만 우리다운 익숙한 자리. 우리는 창가에 앉아 주문했다. 나는 김밥과 어묵국, 유리는 그릴 토스트 대신 모짜렐라 떡볶이와 유자차. 아빠한테 신탁 얘기했어요. 반응은? 조용했어요. 예상했던 것 같아요. 다투진 않았고요. 잘했네. 아빠가 관계를 다시 고치고 싶대요. 시도는 좋지. 하지만 약속은 아니야. 유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채워 넣을 필요가 없는 편안한 침묵. 식사 후 공원에 들러 목적 없이 걸었다. 9월치고 이르게 낙엽이 졌지만 바람은 부드러웠고 잿빛 하늘 아래 초록은 더 선명해 보였다. 유리가 내 팔을 살며시 끼었다. 사람들은 새 출발을 큰 사건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더 작고 조용한 것 같아요. 맞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소리치지도 잔인하지도 않게 용감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넌 곁에 있어줘서 용감했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았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빨래를 개고 모이통에 새 모이를 채웠다. 특별한 건 하나 없지만 전부 내 것. 다음 날 우편함에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다. 보내는 이가 없는 봉투, 앞면엔 내 이름만. 안에는 사진 한 장. 모든 게 무너지기 며칠 전 리허설에서 몰래 찍힌 듯한 장면. 재단 근처의 아들. 넥타이는 살짝 빗둘고 손에는 종이 한 장.
뒤쪽 초점이 흐린 채 베일을 다듬는 수진.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을 위한 자리는 있었어요. 다만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랐을 뿐. 서명은 없었다.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자리는 있었지만 좌석은 아니었고 명단 속 이름도 문 앞에서 내미는 손도 아니었다. 커튼 뒤에 흐릿하게 남겨진 존재감. 느껴지되 초대받지 못한. 나는 사진을 액자에 넣지 않고 부엌 조리대 한쪽에 올려두었다. 거창한 진열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표식으로.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나만을 원했다. 그런 버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하는 건 다른 나였다. 다음 주 일요일 나는 교회에 갔다. 습관이 아니라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곳에 앉고 싶어서 돈도 해명도 용서도 아닌 그냥 나로 있기를. 예배당은 절반쯤 찼고 몇몇 낯익은 얼굴은 기억보다 더 늙었거나 세월 덕에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구석이 약간 깨져 있어 준호가 늘 슬쩍 가리키곤 하던 창가 뒤쪽에 앉았다. 설교는 겸손과 은혜는 큰 목소리에 주어지지 않고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들었다. 성가대가 주일학교 시절 아들이 따라 부르던 찬송을 부르자 나는 눈을 감고 소리에 몸을 맡겼다. 뒤로도 앞으로도 아닌 지금 여기에. 예배가 끝나고 어렴풋이 기억나던 연로한 권사님이 다가왔다. 살이 빠졌네.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닌 걸 더는 들지 않을 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게 전부였다. 잡담도 뒷말도 없이 알아봄 하나.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어깨를 데웠다. 잠깐 아들에게 전화해볼까? 무언가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느님 이야기를 들었고 화 없이 그를 떠올렸다고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다. 어떤 침묵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 그날 오후 현관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린넨으로 감싼 손바닥만한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첫 장엔 아들의 송글씨로 단 한 줄. 모든 순간 그녀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수십 년 전에 내가 본 적 없는 각도. 유치원 첫날에 그를 안고 있는 나. 고등학교 졸업식 군중 속의 나. 부엌 식탁에서 그의 청바지에 덧댐질하던 나. 축구하다 팔을 다쳐 누운 침대 곁에 나. 유리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나.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나와 준호. 내 손은 그의 가슴 위, 그의 눈은 오롯이 내게. 캡션은 없었다. 이미지뿐 증거였다. 사과장이 아니라 인지 렌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내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 책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비우고 사진첩을 놓았다. 나를 빚어준 책들과 아직 읽지 못한 책들 사이에. 이미 벌어진 일을 지우진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을 남겼다. 아픔으로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내가 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로서 보임을. 일주일 뒤 아들을 다시 봤다. 약속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는 현관이 아니라 마당 쪽에 서 있었다. 준호가 예전에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가 번번이 실패하던 그 텃판 옆. 부엌 창으로 보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어깨를 약간 웅크린 채 서 있었다. 두드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며. 나는 손을 수건에 닦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 자리 좋아했지 너. 인사라기보다 다짐처럼 들렸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아버지가 예전엔 내가 말하기 싫어할 때면 여기로 끌고 오곤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마주 앉아 말할 땐 나오지 않는 진실이 고요 속에선 드러난다는 걸. 그는 잔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다 맞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고치러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상처가 너무 커요. 다만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나는 너무 오래 남의 인정을 좇았어요.
아내 쪽 집안, 직장 동료, 모르는 사람들까지 혼자서 뭔가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좋은 건 다 내가 지우려 했던 여자가 만든 거였어요. 나는 팔짱을 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손떨림을 감추려는 몸짓. 그의 말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정직했기에. 사람들이 내 출신을 알면 나를 얕잡아 볼까 두려웠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했어야 했었는데. 바람이 스쳤다. 골목 어귀에선 누군가 잔디 깎는 소리가 들렸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소리. 수지는 떠났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그녀는 내가 결혼식을 망쳤다고 했어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넌 결혼식을 망친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을 내 돈으로 꾸민 줄 알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날 문 밖에 세워둔 거고. 그는 변명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다시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어요. 그 문을 닫은 건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고. 그건 그가 한 말 중 가장 진실했다. 우리는 오래 서 있었다. 안아주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같은 공간을 나누며. 마침내 내가 말했다. 냉장고에 호박전 있어. 그가 눈을 깜박였다. 아직도 화해의 제스처예요? 아니, 그냥 맛있어서. 그는 피식 웃었다. 감사도 안도도 아닌 그냥 지친 사람의 웃음. 우리는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한 조각 먹고 접시를 씻어놓고 고맙다고 했다. 모든 게 괜찮다고 가장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이번엔 그가 나가도 나는 창가에 서서 보지 않았다. 그가 제대로 작별을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는 충분했으니까. 그의 가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나무들은 스스로 놓아주려는 듯 급히 물들었다. 금빛, 녹슨 듯한 갈색, 짙은 붉은빛. 준호가 걸음을 멈추곤 바라보던 바로 그 색. 예전엔 괜히 나무 앞에서 멈춘다며 놀리곤 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고요는 주의를 요구한다는 걸. 나는 동네를 자주 걸었다.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슈퍼 자리에 남은 빈터, 아들이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요셉 역할을 맡아 대사를 잊어버렸던 운동장, 밤마다 삐걱대는 낡은 그네의 의자가 있는 집 앞을 지나며 아무도 2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시장에선 젊고 귀걸이를 한 계산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늘 뭐가 맞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처음 듣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고 안 입는 외투를 기부하고 식탁 위엔 늘 해바라기를 올려두었다. 백합 대신 강인하고 미안함 없는 꽃. 유리는 자주 찾아왔다. 가끔은 장을 봐서 가끔은 그냥 이야기하러. 바닥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이름을 물어보고 받아 적었다. 그녀는 그걸 아카이브라고 불렀다. 마치 우리의 삶을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 예전엔 꿈꾸던 가족이 그립지 않아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니, 다만 그 가족을 위해 내가 되어야 했던 여자가 그리워.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가 더 좋아요. 나도 그래. 10월 중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아들도 수진도 빚진 사람이 아닌 호텔에서였다. 행사팀장이었던 마리안 씨. 결혼식 취소 당시 내 침착한 태도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다. 15년 동안 행사를 관리하며 그렇게 조용하고 품위 있게 처리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취소는 오히려 축하보다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문장도 적혀 있었다. 유효기간이 내년까지인 숙박권도 함께. 나는 서랍에 넣었다가 이내 꺼내 냉장고에 붙였다.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떠남도 우아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그 주에 나는 새 옷을 샀다.
화려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잘 지어진, 더 이상 내 몸을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옷. 그 옷을 입고 유리가 초대한 미술 전시 오프닝에 갔다. 그녀 옆에 서서 붓질과 색감을 설명하는 모습을 들었다. 누군가 조각품 옆에서 내게 다가왔다. 손녀가 말하길 당신 덕분에 작가가 됐다던데요. 나는 부인하지도 넘기지도 않았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용감해졌죠. 귀가길에 유리가 내 팔을 끼며 말했다. 이제 화 안 내죠? 그래. 난 이제 보이지 않게 사는 게 아니거든. 겨울은 예상보다 순하게 찾아왔다. 폭설도 터진 수도관도 없었다. 단지 창문 위에 서리, 아침 공기의 하얀 숨결, 집 안을 더 진솔하게 만드는 차가움. 나는 트리를 꾸미지 않았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오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치장할 이유가 없어서. 유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가끔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끔은 빈손으로 웃음을 들고. 유리는 가끔 김치찌개를 끓여오기도 하고 말없이 곁에 앉아있기도 했다. 어떤 날은 오래된 누비 이불 아래서 낮잠을 자곤 했다. 그 이불은 준호 어머니가 한국전쟁 직전에 직접 지은 것이었다. 유리는 말했다. 할머니 댁은 참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대답했다. 귀신들 눈치 보며 집을 꾸미지 않으니 그래? 겨울이 되기 전 민호가 카드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사진도 없이 단 3마디만 적혀 있었다. 보였어요, 엄마. 나는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1월이 되자 나는 새로운 걸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 1회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한 것이다. 그림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나로서 거기 있는 게 중요했다. 강사는 나를 금세 친구처럼 영자 씨라고 불렀고 나는 그냥 받아들였다. 서툴러도 괜찮다는 사실이 겸손하게 다가왔다. 반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수강생은 70이 넘은 박할머니였다. 그녀는 오직 말 그림만 그렸다. 사람을 그리면 다 떠나버리더라고. 말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생각보다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봄이 오자 나는 마당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길러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결국 열매가 맺혔다. 그 첫 토마토를 잘라 비빔밥 위에 얹어 먹을 때 나는 준호도 민호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5월 유리가 졸업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를 걸어갔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내 손녀가 나를 보길 원해서였다. 당당하고 똑바르고 더 이상 숨어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식이 끝난 후 유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를 찾아와 껴안았다. 무릎이 아플 만큼 세게.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는 나를 지켜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손녀를 더 꼭 안았다. 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와 열린 창문 속 바람. 나는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고 제대로 된 달걀찜을 배우기도 했다. 소소하지만 모두 내 것이었다.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해가 지는 걸 바라봤다. 민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 있던 나무들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다. 잎사귀를 흔드는 바람은 부드럽고 확실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꾸미지 않고 사는 거구나. 요란하지 않아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닿았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내 이야기가 비쳤다면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당신만의 끝맺음을 써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